공포 카페 일본 괴담 외할아버지의 장례식. 우리 외할아버지의 장례식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대부분 어머니에게 들은 소문이라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날 당시 장례식 자체는 차질 없이 진행되어 무사히 끝났다. 철회가 끝나자 모였던 친척들도 다들 돌아가고 어머니와 두 삼촌만 남아서 술에 취한 채 조의금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고 있던 숙모가 다가왔다. 여보, 참배를 하고 싶다는 분이 왔는데. 상당히 취해 있던 어머니와 삼촌들은 숙모가 말한 상황을 이상하다고 여겨 혹시 참배를 하는 척 조의금을 훔치러 온 사람은 아닌가 의심했다고 한다. 그렇게 다들 동요하고 있었으리라. 하지만 모처럼 찾아와 준 사람인데 실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었을 테고. 조의금도 다 꺼냈겠다. 유사시에는 삼촌들 둘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 낙관적으로 생각해 그 남자를 안으로 들이게 되었다. 어머니에게 물어봤지만 남자의 모습은 확실치 않다고 한다. 어쨌거나 남자인 것은 확실하지만 중년인 것 같기도 하고 노인인 것 같기도 했다고 한다. 옷차림도 올 때와 갈 때 전부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남자의 몸에서 생선 비린내 같은 게 났다는 점이었다. 남자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시종일관 웃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인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웃고 있는데도 어쩐지 기분이 나쁘고 섬뜩했어. 남자는 불단에 들어서자마자 묘한 말을 꺼냈다고 한다. 죄송한데 향을 끄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이지 무례한 놈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기껏 찾아온 참배객이니만큼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었다고 한다. 그러자 남자는 입을 열었다고 한다. 저와 고인 둘만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 또한 상주를 물리는 무례한 부탁이었지만 향도 다 치웠고 조의금도 없는 데다 딱히 불심이 깊은 집안도 아니라 남자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었다고 한다. 장지문을 닫고 옆방에서 상황을 살피는데 경을 읽는 기색도 없었다.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생각에 유체에 해코지라도 하는 건 아닌가 싶어 슬쩍 들여다보았다고 한다. 들여다본 방에서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남자는 할아버지의 얼굴 코끝에 자기 얼굴을 가져다 대고 빙그레 웃으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 남자는 아무리 봐도 그 상태로 할아버지를 만지려는 것 같았어.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결코 유체를 만지려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한동안 보고 있자니 남자의 중얼거림이 점점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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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념. 남자는 무념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되뇌이고 있었다. 온몸의 털이 곤두서른 기분이었다고 한다. 남자의 얼굴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어쩐지 화를 내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삼촌들은 갑자기 겁이 나 장지문을 조심스레 닫고 옆방에서 한마음이 되어 경을 읊었다고 한다. 그러자 갑자기 쾅 하고 장지문이 열렸다. 남자는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대답도 듣지 않고 서둘러 돌아갔다. 안도하는 것도 잠시, 혹시 할아버지에게 해코지라도 한 게 아닌가 싶어 관을 확인했다. 관 바깥쪽에는 무수한 발톱 자국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주변에는 엄청난 양의 짐승의 털이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발톱 자국은커녕 짐승의 털 한 올도 묻어있지 않았다고 한다. 안도감과 동시에 온몸에 소름이 돋아 어머니와 삼촌들은 급히 청소를 했다고 한다. 다음 날 스님이 찾아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짐승 냄새가 나는구려. 만약을 대비해 돌아가신 분 방에 향을 피워두길 잘하셨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현실이었구나 싶어 다시금 소름이 돋았다고 한다. 이야기를 다 들은 나는 그런 짓을 하는 건 필시 여우일 거라 여겨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꾸짖었다. 아이 바보야, 괜찮아. 여우님은 그런 나쁜 짓은 하지 않아. 우리 집에서는 모시지 않지만 여우님을 나쁘게 말해서는 안 된단다. 나는 그래서 그럼 도대체 뭐냐고 되묻자 어머니는 갑자기 입을 다물어 그날은 더 이상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 그 남자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아직도 미스테리다. 공포카페 일본 괴담 일그러진 온천여관. 무섭다기보다는 좀 신기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회사의 케이코라는 동료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그녀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케이코는 지난달 말 여동생과 둘이서 하코네 온천여관에 갔다고 합니다. 그 여관은 오래된 만큼 유서 깊은 여관이죠. 귀인들이 자주 들렀던 여관이기에 여관 분위기는 말 안 해도 대충 상상이 가시죠? 아무튼 그 둘은 여관의 온천도 마음에 들고 식사도 맛있게 먹고 방에서 쉬고 있었답니다. 잠시 후 어느 쪽에서랄 것도 없이 아래층에 가서 기념품이나 보고 근처 산책이나 하자는 말이 나와 두 사람은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도중 여러 명의 종업원들과 엇갈렸다고 하더군요. 도중에는 맥주병 케이스와 슬리퍼가 많이 늘어선 넓은 방이 있었는데 닫힌 맹장지 너머에서 떠들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여기는 연애가 열린 거 보니까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보네? 그런가 봐. 그렇게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로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로비라고 해도 종업원이 상시 있을 법한 호텔과는 달리 많이 조용했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기념품이나 숙소의 역사가 적힌 팜플렛을 보기도 하고 그 후 정원을 산책한 뒤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수십 분이 지났을 무렵 갑자기 쌀쌀해지기 시작하기도 하고 두 사람 모두 피곤했다 보니 여관에 얼른 돌아가서 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여관에 도착하자마자 방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방을 아무리 찾아봐도 짐을 풀어놨던 자신들의 방이 사라졌답니다. 그리 큰 여관도 아니었고 그다지 복잡한 구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치에 있어야 할 방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나이에 미아가 된 거야? 두 사람은 종업원이나 누군가에게 물어보려고 주위를 둘러봤대요. 그때
여동생이 입을 열었답니다. 언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 말을 들은 케이코도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다고 합니다. 주변이 몹시 조용했대요. 아까 분명 연애가 열렸던 큰 방은 정적만이 흘렀고 복도를 돌아다니던 종업원도 안 보였다는군요. 분명 큰 방 앞에는 슬리퍼나 맥주 케이스가 진열되어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답니다. 말 그대로 주변 일대의 인기척이 전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의아해하면서도 두 사람은 복도와 계단을 왔다 갔다 하며 자신들의 방을 찾았습니다. 언니, 여기 아까 전에 복도가 있었나? 우리가 층을 헷갈렸나? 아니, 언니, 여기 아까 전에 지나가지 않았어? 그러고 보니 층계참에서 봤던 꽃그림도 아까 전의 기억과 많이 달랐답니다. 분명 처음에 봤을 때는 애벌레 같은 그림이었는데 누군가의 초상화로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장소에서 봤던 것을 여기서 본 걸로 착각했나 싶었다죠. 처음에는 그저 즐기기만 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답니다. 아까 전에 내려갔던 계단과는 다른 계단을 올라가 보거나 그 반대로 해보기를 반복하다 보니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복도가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자꾸 주변이 바뀌는 것 같지 않아? 그러고 보니 언니, 지금 이 층계참 있잖아. 아까 전에도 이렇게 좁았어? 두 사람은 그렇게 패닉에 빠지려고 했을 때 사람 한 명이 갑자기 나타났대요. 무슨 일이세요? 뒤돌아본 두 사람의 눈앞에는 가지감색의 단전을 걸친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답니다. 벙쪄있는 두 사람이 신기한 듯 쳐다보는 여성에게 두 사람은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방을 못 찾고 있어서.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여성은 우스운 듯이 깔깔 웃기만 하고는 그냥 가버렸대요. 그 모습에 실망한 두 사람은 홧김에 어떻게든 방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결국에는 자신들의 방을 찾았다고 합니다. 방으로 돌아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까 전에 봤던 여성의 개념 없는 행동을 푸념하는 케이코에게 여동생은 말했대요. 이거 아까 전에 그 아줌마가 돌려준 거야. 무슨 소리야? 아줌마가 떠날 때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멍하니 일그러지는 것 같은. 에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까 그 사람 뭔가 있는 것 같아. 덧붙여서 케이코의 여동생은 귀신을 보는 능력은 없다고는 합니다만 매우 감수성이 강하고 평소에도 촉이 날카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결국 기묘한 경험을 했던 여관에서 2박을 하는 것이 꺼림칙해 다음날 숙박은 취소했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셨던 것이 있으셨나요? 그렇게 묻는 종업원에게 아니요. 그냥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두루뭉실하게 말했을 뿐인데도 그 종업원은 그것만으로 납득이 됐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지 택시기사의 말에 의하면 그 여관이 있는 일대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숲속이나 숙소 뒤에 있는 산책로 등 야외에서도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럴 때는 반드시 인기척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귀환하기 직전에는 항상 40대 여성을 만난다던가. 개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만 그것과 아줌마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케이코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케이코 말고도 하코네 근처에서 비슷한 또는 신기한 체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공포카페, 일본 괴담, 자칭 범죄자. 지방 신문사에서 근무하던 분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기자님이 해주신 이야기 중에서 기억에 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근무 중일 때 어느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상했다 하냐면요. 그 사건의 범인은 나야. 그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3억엔 사건의 범인은 자신이라면서 말이죠.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미 체포된 그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이 씌워진 거고 자신이 진범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자님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죠. 다른 날에는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사람이 왔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토막살인을 했고 시신을 자신의 집 욕실에서 절단했으며 공원 쓰레기통에 분산해서 버렸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기자님이 있던 곳은 시골의 한 현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은 지난 10여 년간을 돌이켜봐도 없었다는 겁니다. 기자님은 그 부분을 따져서 물어보았더니 이 현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도쿄에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기자님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시골까지 와서 그런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까? 도시에서는 감시의 눈이 있기 때문에 안 돼.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다네요. 기자님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 확신하며 이야기를 빨리 끝내려고 연달아 질문을 하기로 했어요. 왜 죽였습니까? 죽을 만한 인간이기 때문에 죽였지. 그게 무슨 뜻이죠? 그건 말할 수 없어. 왜 토막을 냈을까요? 그 사람의 지인들만이 알 수 있는 본보기였기 때문이지. 당신이 버린 일을 아는 사람이 지금 저 말고 더 있나요? 그건 말할 수 없어. 이런 느낌으로 질문을 날렸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또 깊게 파고들려고 하면 말할 수 없다고 일변도의 답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왜 자수하지 않는 거죠? 라고 물었더니 경찰 따위는 의미가 없어 하면서 속으로 바보 취급하듯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여기 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자님이 그렇게 물으니 조금의 침묵이 흐른 뒤에 적어도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했거든. 남자는 왜인지 절실한 모습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의아해 하른 기자의 태도를 느꼈던 그 남자는 아이고, 내 정신 좀 보게. 바쁠 때 시간을 내게 해서 미안했어. 이만 가보도록 할게. 남자는 그 말만 남기고는 돌아갔다고 합니다. 기자님은 잠깐 벙쪄 있다가 일단 그 남자가 말해준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대요. 정리를 하면서 본 그 내용들은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 선이 너무 애매모호해서 그냥 똥 밟은 셈 치고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대요. 그런데 일주일 후 그 자칭 범죄자와 예기치 못한 형태로 재회하게 되었답니다. 신원불명의 익사체가 올라왔다는 보도를 취재하러 현장에 가보았더니 시체는 자칭 범죄자라고 하던 그 남자였대요.
그리고 그날과 똑같은 복장이었다는 겁니다. 조사에 의하면 신원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훗날 실종자 명단을 확인해봐도 그 남자와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 결국 신원 미상자가 실수로 강에 빠져 죽은 사고사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기자님은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도 그 익사는 99% 우연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만일 감시의 눈이라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두운 이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실은 그 남자는 일주일 전에 우리 신문사에 왔었다 라고 경찰에 말할 수가 없었어. 솔직히 좀 뒤가 찝찝하잖아.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무슨 음모가 숨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어쩐지 섬뜩했습니다. 공포 카페 일본 괴담. 친정 근처에 있던 강변. 2008년 8월 말쯤 여름 휴가가 일주일 정도 남았을 무렵 효고현의 친정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삼촌의 부탁을 받고 간단한 일들을 마친 뒤 차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시각은 저녁이었습니다. 활짝 연 창문으로 들어오던 바람에는 아직 열기를 머금고는 있었지만 그 바람에는 여름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왠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친정 부근의 강가에 다다르자 문득 삼촌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저기서 바람 좀 쐴까? 그 강변은 본가에서 차로는 1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봤었을 때가 초등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땀과 먼지를 씻어내고 싶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리움, 이 두 가지가 뭉게뭉게 피어나서 저는 삼촌에게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 강은 수량이 적은 곳입니다. 또한 일찍이 명수백선에도 뽑혔던 강이었기에 그 깨끗함은 두말할 것도 없고 잠시 쉬기에는 안성맞춤인 강가였습니다. 저는 잠시 강가를 보다가 초등학교 과학시간 때 강의 수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표식으로 사용했던 바위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을 보고 상당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는 물로 세수를 하고 돌배기 등을 하고 있었는데 삼촌이 다가와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야야, 저기 누가 온다. 저는 삼촌이 말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거기에는 틀림없이 기슬쪽으로 손을 흔드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희와 사람의 그림자까지의 거리는 그리 멀지는 않았습니다만 안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끼어 있었다 보니 그 실루엣이 그림자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뒤 손을 흔드는 사람의 모습은 작은 배를 타고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사람의 그림자는 점차 두 사람으로 선명히 보이더니 그중 한 명이 저희 쪽으로 손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삼촌이 그 사람들을 알아차렸을 때부터 이쪽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기에 저는 삼촌하고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뭔가 우리 쪽에 볼 일이 있는 건가 싶었죠. 저는 삼촌과 동시에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삼촌도 모르는 사람이었는지 의아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화답하고 있었습니다. 슬슬 안개를 빠져나가는 부근까지 와서도 아직까지도 저희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보고 새삼스레 누굴까 생각하면서 저는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그 그림자가 눈으로 자세히 볼 수 있는 거리까지 다가왔고, 그 그림자의 정체를 본 저와 삼촌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까까지 손을 흔들면서 작은 배를 타고 이곳에 온 사람의 모습은 두치의 인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삼촌이랑 둘이서 여자애처럼 비명을 지르면서도 인형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손을 흔들던 인형은 하늘색 일본식 복장의 남자 인형이었습니다. 먼저 설명을 잘 못하니까 양해 바랍니다. 그 인형은 얼굴은 새하였으며 비바람에 오랜 세월 노출된 듯한 얼룩이 있었고, 입술은 색이 벗겨지려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하얀 칼을 차고 있었어요. 다른 한 인형은 여자 인형이었습니다. 긴 머리에 연한 빨간색의 기모노라는 것 이외에는 남자 인형과 비슷해서 언뜻 보기에는 연인처럼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공인지 도구함인지 뭔가를 끌어안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배라고 생각했던 것은 직사각형의 납작한 쟁반 같은 거였어요. 저는 떨면서도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동안 삼촌이 정적을 깨면서 말했습니다. 야야야, 저것들 여기로 어떻게 오른 거냐? 강은 저희가 보는 기준에서 오른쪽 상단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형들은 왼쪽에서 강물을 거슬러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걸 깨달은 저희는 무서움을 참을 수 없어 쏜살같이 차에 뛰어올라 강변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조심조심 사이드미러로 그 인형들을 확인하자 인형들은 본래 떠내려가야 할 방향으로 흐름을 타고 천천히 멀어져 갔어요. 저는 차 안에서 삼촌한테 왜 손을 흔든 거냐고 물어봤는데 삼촌도 무의식 중에 흔든 거라 자기도 왜 흔든 건지 몰랐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버틸 수가 없어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저는 며칠 동안 그 인형들 꿈을 꾸었고, 그날 이후로 강에는 접근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공포 카페 일본 괴담 정체 모를 것. 바로 2달 전쯤 새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여기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됐다. 새 집은 현관이랑 거실이 문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문에는 커다란 불투명 유리가 달려있다. 딱 성인 남성 키 정도의 높이까지 유리로 되어 있다. 새 집으로 이사오고 얼마 지나고 나서 나는 밤중에 갑자기 엄청난 소리가 들려 눈을 떴다. 쾅, 쾅, 쾅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불투명 유리가 깨질 듯한 기세였다. 누군가 침입하려는 건가? 하고 생각하며 문을 열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현관은 잠겨 있었고 나는 다시 확인한 후 문을 닫았다. 그러자 그 문 너머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다. 쾅, 쾅, 쾅. 와, 근처에 민폐니까 작작 좀 하지 라고 솔직히 생각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신음소리는 문 너머에서 들린다. 하지만 유리 너머로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별로 무섭지 않았고 짜증이 앞서 호통을 치고 말았다. 저기요, 적당히 하세요! 그러자 그 소리는 멈추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일까? 거실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시야 끝에 무언가의 기척을 느꼈다. 뒤돌아보니 큰 불투명 유리 너머에 새까만 그림자가 붙어 있었다. 딱 나보다 좀 나이가 적어 보이는 남자인가 여자가 양손을 얼굴 옆에 벌리고 있었다. 표정이나 얼굴 생김새는 잘 모르겠지만 입을 쩍 벌리고 왠지 신음하고 있었다. 하지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음소리도 근처 물건 소리도 들리지가 않았다. 잠시 후 검은 그림자는 쓱 하고 사라져버렸다. 누가 침입하려는 건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문을 열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이상함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문 근처를 확인하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서 정리정돈을 시작했다. 그랬더니 또 찰싹하고 검은 그림자가 불투명 유리에 달라붙었다. 있는 힘껏 충돌할 정도의 기세였는데 자그마한 소리 하나도 나지 않았다. 그 사이에도 그는 무언가 신음하고 있었다. 그는 불투명한 유리문 너머에서 몸을 찰싹 붙였다가 떼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결국 나는 화가 나서 입을 열었다. 저기요! 그만 좀 하세요! 그러자 검은 그림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거기서 또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밤중에 굉장히 큰 소리가 들렸다. 문을 봤더니 불투명 유리가 크게 깨져 있었다. 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큰 소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근처에 들리지는 않았을까 궁금했지만 그보다 이 유리문을 귀신인가 뭔가 정체 모를 것이 깨먹은 뒤였던지라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문 손잡이에 손을 대며 적당히 하라고 소리질렀다. 그러자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보여주고 싶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아 버리고 말았다. 검은 그림자 모습의 그 녀석은 처음에는 소리나 충격으로 다가왔고 일주일 있다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구나 하고 말이다. 번개는 멀리서 빛이 번쩍하고 시간차를 두고 소리가 들려오잖아. 그런 느낌. 그놈의 경우 소리가 먼저고 보이는 게 나중이 되겠지만 녀석은 시간차를 두고 온다. 라고 하면 지금 유리가 깨졌으니까 이미 그게 방 안에 들어왔다는 건가? 보여주고 싶어. 이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 일주일 뒤가 많이 불안하지만 지금은 문 앞에 유리 파편을 청소하고 있다. 그 녀석의 얼굴 보고 싶지 않은데 어쩌면 좋지? 이번 이야기는 듣기에 불편하실 수 있으므로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공포카페 일본 괴담 아버지와 지낸 일주일. 내가 7살 정도였을 때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이야기다. 우리 가족은 흔히 말하는
편모 가정이었다. 어머니는 예쁘고 상냥한 사람이었지만 항상 나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특히 아버지에 관한 일을 물어볼 때는 매우 화를 내곤 했다. 아버지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말아야겠다고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었다. 2학년으로 올라가던 봄방학 때 혼자 집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어떤 남자였다. 나에게 잠시 베란다로 나와보라고 했다. 당시 우리가 살던 곳은 2층 집이었다. 베란다로 나가보니 주차장 쪽에서 양복 차림의 아저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얼굴이 눈에 익었다. 어머니가 조그만 상자 안에 보관하던 사진에 있던 얼굴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이 사람이 내 아버지가 아닐까 하고 상상하곤 했었다. 그 아저씨는 나를 데리고 드라이브를 나갔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역시 그 사람은 나의 아버지라고 했다. 굉장히 상냥한 사람이었다. 백화점도 데려가주고 함께 놀아주었다. 어머니는 좀처럼 어딜 데려가주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 시간이 더더욱 즐거웠다. 3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왔는데 그때까지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또 놀러 오겠다고 했다. 다음 날도 아버지는 찾아와 주었다. 그날은 어머니도 집에 계셨는데 찾아온 아버지를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셨다. 나를 옆방에 보내고 둘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일주일간 나를 아버지네 집에 보내기로 결론이 났다. 어머니는 그 무렵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졌었고 나에게 신경을 거의 써주지 않았었다. 그에 반해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외출도 해주고 과자도 사주는 상냥한 사람이었다. 나는 아버지와 지내게 된 것이 매우 기뻤다. 나는 바로 여벌의 옷가지와 소지품을 챙겨서 아버지의 차를 탔다. 아버지는 또 백화점에 나를 데려가 옷과 구두를 사주었다.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은 산중에 있는 펜션 같은 집이었다. 주변 환경에 어우러져 거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 별장은 아버지가 취미를 위해 만든 별장이라고 했다. 나는 어쩐지 예술가의 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우쭐해졌다. 집에 도착하고 거의 4-5시간을 아버지에게 안겨서 응석을 부렸다. 아빠가 제일 좋아요 같은 말을 하며 뽀뽀를 하고 매달려 안겼다. 그날 밤 목욕하기 전 조금 이상한 일이 생겼다. 아버지가 갑자기 사진을 찍자고 하는 것이다. 그 집에는 스튜디오처럼 한쪽 벽에 파란 막을 걸어둔 방이 있었다. 그곳에서 사진을 찍자고 했다. 아버지는 아까 사준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했다. 굉장히 귀여운 갈색 원피스였다. 그때는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갈아입는 과정 전부를 비디오로 촬영했다. 갈아입고 포즈를 취하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나의 모습까지도 찍었다. 놀다 지친 내가 길다란 의자에 드러누워 있는데 아버지가 다가와서 움직이지 말라고 말했다. 그리고 누워있는 나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그쯤 되면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상냥한 아버지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찌푸리지 않고 그저 얌전히 시키는 대로 했다. 목욕물을 데우더니 아버지는 나에게 옷을 벗으라고 했다. 알몸으로 내가 먼저 목욕탕에 들어가 기다리고 있자 아버지도 뒤이어 들어왔다.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수영복 차림이었다. 목욕 의자에 앉혀놓고 아버지는 비누로 내 몸을 씻어주었다. 스폰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맨손으로 어루만지듯 비누 거품을 바르듯이 문질렀다. 나는 말없이 그저 가만히 있었다. 점점 목욕의 범주를 벗어나는 행동이 계속되었다. 무섭기도 하고 호기심도 잃었다.
나는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 다음 날부터는 더 노골적이 되었다. 아침 식사 후 아버지는 나에게 블라우스와 속옷만 입게 했다. 나는 거의 반나체의 모습으로 시키는 대로 아침 햇빛이 내리쬐는 거실에서 뒹굴거리고 놀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패티시즘의 일종이었던 것 같다. 아버지는 카페트 위를 뒹굴거리는 내 모습을 쭉 비디오로 촬영했다. 놀다가 지치면 아버지는 나를 침대 위에 눕히고 여러 포즈를 취하게 한 뒤 또 사진을 찍었다. 포즈를 바꾸면서 몇 번이고 내 허벅지를 어루만졌다. 하지만 뽀뽀하거나 몸을 더듬기는 했어도 그 이상 무서운 짓은 하지 않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의사놀이 비슷한 거라고 생각했었다. 학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 나는 그저 어린아이였고 아버지는 상냥했고 어머니와 다르게 나를 사랑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대로 얌전히 있었다. 거의 일주일이 다 지나갈 무렵에는 인터넷에 올리지 못할 정도의 접촉이 있었다. 약속대로 일주일이 지난 후 아버지는 나를 집으로 돌려보내 주었다. 내가 돌아오자마자 엄마와 나는 곧바로 4LDK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넉넉하지 못했던 우리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인지 의문이었지만 어머니는 아무것도 말씀해주지 않으셨다. 그 후에도 나는 아버지를 또 만나고 싶어 어머니를 졸랐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아마 걸려오른 전화도 끊어버렸던 것 같다.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일은 2번 다시 없었다. 끈질기게 조르는 나에게 어머니가 마지못해 설명해 주신 것은 그 일주일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일종의 거래였다는 것이었다. 일주일 동안 나와 지낼 수 있게 해준다면 아버지가 재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이 거래 조건이었다고 한다. 나는 물론 아버지와 지내는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도 내가 이런 일까지 겪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어른이 된 나는 아버지를 찾아 수소문하고 있다. 공포카페 일본 괴담 지도에서 사라져버린 집 1926년 일본에 지어진 오래된 집 한 곳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일본 도쿄의 세타가야에는 실제로 지금까지 국가 중요문화재로서 남아있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집을 구입한 집안은 대대로 정부 관료를 배출한 엘리트 집안이었고 이 집의 고풍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 가족이 집을 구입했을 때에는 사람이 살지 않은 지 꽤 오래되어 보였고 그냥 간단한 관리만 하고 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족의 인원은 총 5명으로 조부와 남편, 부인, 그리고 딸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장난 전화가 빈번히 오게 되었는데 딸 2명은 이때 시집을 가서 집에는 조부와 부부 셋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모두가 잠들고 조용해진 밤중에 전화벨이 계속해서 몇십 번이나 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전화를 받으면 전화에서는 아무런 말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 장난 전화가 걸려오면 수화기를 들고 바닥에 두른 식으로 그 이상의 장난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다시 시간이 흐르고 평소와 같이 장난 전화가 걸려오자 남편은 이번에도 전화를 일단 받은 후 수화기를 바닥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침소에 들려고 한 그 순간 수화기에서 뭔가 말하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들려왔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남편은 일어나서 수화기에 다시 귀를 가져다 댔지만 또다시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전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소곤소곤 말하는 소리는 남편이 수화기를 손에 들은 순간 사라졌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 남편은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경찰에 연락을 하는 등 어떻게든 장난전화로부터 벗어나려 했지만 전화는 계속해서 걸려왔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정부 관료 출신의 엘리트 집안이었다 보니 경찰에게 이 일의 해결을 독촉하며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지만 해결은 전혀 되지 않았고 무슨 짓을 해도 매일 밤중에 그 전화가 계속해서 걸려왔다고 합니다. 나한테 앙심을 품은 사람이 있는 건가? 아니면 뭔가 집터가 안 좋나? 그런 의심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지쳐버린 남편은 일단 신사로 가서 본인의 집에 불제를 부탁하는 등 영적인 현상을 믿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남편은 개인적으로 이 집의 내력을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단서는 예전에 이 집에 엄청나게 집착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됐다던 여자 한 명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은 장난 전화를 멈춰보려고 무슨 짓을 해봐도 결코 전화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정신적으로 지쳐버린 그 가족은 그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나름대로 유서 깊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큰맘 먹고 구입했던 이 집은 그들 가족에게도 원래 나름대로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장난 전화가 걸려왔고 주변에서도 귀신이 장난을 치른 집이라는 소문까지 돌아서 집에 살던 가족들조차 이 집에 대한 정남이가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가족은 경제적으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집을 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기로 결정한 며칠 뒤부터 그 이상한 전화는 거짓말처럼 멈추었다고 합니다. 전화가 멈춘 후 며칠 뒤 시집을 갔던 막내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남편에 의한 타살이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라고는 주변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비극이었죠. 경찰 조사가 이어지면서 막내딸의 유서가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남편은 결혼한 막내딸의 유서를 경찰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본 순간 남은 가족 모두는 깊은 슬픔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장난 전화는 막내딸이 한 것이었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그녀의 바람이 유서에 적혀 있었죠. 또 부모의 집으로 자주 전화를 걸었지만 가족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유서에 적혀 있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사망한 막내딸은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막내딸과 결혼한 사위는 대단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막내딸과 사이가 매우 좋았으며 막내딸의 가족들이 그 집으로 이사한 후 결혼하게 되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위의 폭력적인 성향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막내딸의 어려움을 외면했다고 생각한 가족들은 모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막내딸을 괴롭혀왔던 사위에 대해서는
부유한 집안의 자식이었지만 합당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장난전화의 범인을 알 수는 있었지만 그 범인이 막내딸이었을 줄은 아무도 몰랐고 딸마저 잃었기 때문에 남은 가족 모두가 슬퍼하는 와중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몇 개월 후 비극을 이겨낸 남편과 남은 가족들은 집을 팔기로 한 계획을 철회하고 여전히 그 오래된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걸려오지 않던 전화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다시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죽은 막내딸이 매번 전화를 걸었던 같은 시각 그대로 말이죠. 이건 악질적이고 악의에 가득 찬 괴롭힘 같은 게 아닐까. 남편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전화가 오자마자 수화기를 바닥에 두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로 딸의 이름을 말하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무런 대답이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확인을 한 뒤에는 그냥 계속해서 방치했다고 합니다. 이전과 같이 수화기를 바닥에 놓으면 뭔가를 말하는 소리가 들려오기는 했지만 대화를 시도하면 다시 아무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막내딸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남편은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악질적인 장난을 치른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가장 비싼 최신형 녹음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여 중얼중얼 뭐라 말하는 목소리를 녹음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그날 당연하게도 장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놓아둔 녹음기를 켜고 녹음이 시작된 것을 확인한 뒤 수화기를 녹음기 옆에 두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중얼중얼하고 수화기에서 뭔가를 말하는 것이 들려왔고 다음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음날 남편은 홀로 방에서 녹음기를 재생했고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남편은 공포에 전율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이게 사실이라면 이 집은 대체... 그 뒤 남편은 결국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에게 그 녹음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집의 주인은 빈번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살던 사람은 모두 알 수 없는 장난전화로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그 집에 대한 떠도른 괴담에 의하면 새로 이 집을 구입한 주인이 집 내부 장식을 새로 바꾸기 위해 그 전화가 있던 곳 바닥을 뜯어내자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긴 머리카락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는 괴담이죠. 그 머리카락이 누구의 것인지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그 집은 나라의 중요 문화재로서 보존되고 있지만 사람이 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말이죠. 공식적으로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다고 합니다. 공포카페 일본 괴담. 예전에 운영했던 사이트 이야기. 지금은 사이트를 닫았지만 5년 전에 제가 운영했던 우울증에 관한 사이트를 운영할 때 얘기예요. 개설 초기에는 제가 주로 찾아보았던 다른 우울증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게스트로 방문하는 정도로 인원수도 적고 소소하게 운영하는 아담한 정도의 사이트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하다 보니 점차 트래픽이 늘어남에 따라
채팅이나 게시판 등 여러 편의 시스템들을 추가해 나아가는 사이트가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편의 시스템들을 추가하다 보면 코딩이 꼬이거나 여러 오류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럴 때 이 오류들을 고치려고 머리를 쥐고 짜내고 있는 저에게 아무런 답례도 없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사이트 단골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낯가림이 심하기도 하고 사람 앞에서는 약간 무기력한 느낌이 들었다 보니 정모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겠지? 그런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제 사이트에서 왜인지 모를 난폭한 글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을 당했다느니 의미를 알 수 없는 무의미한 장문이 끝없이 올라오더니, 어느 글에서는 우울증이 있던 사람들이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하면 사회적 약자는 살아있을 자격이 없다, 막 그러면서 너가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게 생기는 거야, 그냥 자살해 등등 차마 볼 수 없는 욕설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들이 썼던 글들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래도 싸우고 있는 두 사람에게 어떤 놈의 이간질로 인해서 신경전이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여러모로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갑자기 자기네들이 인터넷에 대한 고도의 전문 지식이 풍부하다고 하느니, 내가 아는 해커가 이렇다느니 생소한 전문 용어를 늘어놓으면서 저에게 협박까지 하는 상황이었던지라, 그 당시 저 같은 일개 아마추어로서는 겁이 좀 났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 별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그때 제가 많이 어렸었나 봐요. 그 뒤 그것을 보다 못한 제 사이트 단골분은 격려 차원으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저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멈출 거예요.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 거잖아요. 저런 사람들은 상대 안 하는 게 제일. 그러니까 힘내세요. 저는 그 메일을 보며 정말 힐링되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사이트 점검 겸 잠시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확인하다가 IP를 확인하는 탭이 눈에 들어와서 들어가 봤는데, 글을 쓴 사람의 IP 주소나 사용한 컴퓨터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글을 써대면서 싸웠던 사람들의 IP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궁금했거든요. 어디에 살은 어떤 인간들이었던 걸까 하면서. 그렇게 저는 IP 주소와 로그를 다 따보니 그 두 사람의 IP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것도 저를 도와주시고 격려까지 해주셨던 그 단골분하고 말이죠. 중간중간에 주소가 바뀌기는 하는데, 그 직후에 깽판 치던 주소들이 대부분 같은 것을 보며 분명 동일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댓글 하나를 적어봤습니다. 혹시 네모님 아니신가요? IP가 같아서 혹시나 해서 말이죠. 댓글을 그렇게 적었는데 갑자기 욕설을 퍼붓는 답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글을 쓸은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고 시원하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날 미안한 마음에 그 단골분께 메일을 하나 보냈었습니다. 내가 잘못 확인한 걸로 오해한 것일 수도 있으니 미안하다. 그렇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평소 같았으면 바로 답장했을 인간인데
며칠이 지나도 답장이 안 오는 걸 보고 확신했습니다. 그 메일을 계기로 저는 사이트를 운영할 마음이 사라졌고, 진저리가 나는 상황에 아무 공지도 남기지 않고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척 연기하면서 실제로는 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 두 분, 평소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상냥하게 조언하거나 둘이서 친구가 되어 우울증의 회복에는 무엇이 좋을까를 평화롭게 논하기도 하고, 감정 싸움이 심했던 시기에도 평소처럼 저나 다른 분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라 하기도 참 뭐하네요. 실상은 한 놈인데 말이죠. 그건 그렇고, 우울증에 관한 사이트에서는 이런 경우는 흔한 경우일까요? 공포카페, 일본 괴담, 목각상자. 선배의 친구인 T에게는 10대의 여동생이 있었다. 그 여동생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사소한 계기로 호스트 클럽을 접하고 빚이 생겼다. 그리고 상투적인 코스를 밟듯 호스트에게 사채업자를 소개받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는데 이르렀다. 하지만 사흘도 지나지 않아서 궁지에 몰린 여동생은 부모님의 돈에 손을 대고 말았다. T의 부모님은 건축업을 하던 분들이었는데 버블 시기였을 때는 상당히 번창했었다. 하지만 하필 그 시기에는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았었다. 결국 여동생은 돈을 빼돌린 것이 계기가 되어 부모님의 회사는 도산하고 말았다. 살고 있던 땅도 빼앗겨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에 맞물려 여동생은 자기가 저지른 일을 보상하겠다는 듯 자살을 했다. 어쩌면 달아나기 위해서 자살을 택했을지도 모른다. 여동생을 매우 아끼던 T의 깊은 슬픔은 격렬한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사채업자를 소개한 호스트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했다. 하지만 하나 남은 아들까지 잘못되어 시리에 빠진 부모님을 공룡에 빠뜨리는 짓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T는 선배에게 상담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 호스트에게 조금만 겁을 주자는 결론을 내렸다. 선배와 T는 또 한 명의 친구를 섭외하여 어느 날 이른 아침 술에 잔뜩 취해서 가게에서 나오는 호스트를 납치했다. 그들은 호스트를 자동차 트렁크에 밀어넣고 폐허가 된 산속의 모텔로 데리고 갔다. 낡고 황폐해진 방 한 칸에 호스트를 밀어넣고 수갑을 채워 감금했다. T는 그가 준비해온 꾸러미를 호스트의 눈앞에 내밀었다. 당신 이 사진 속의 여자를 기억하고 있지? 그것은 죽은 여동생의 영정사진이었다. T는 영정 옆에 흰색 천으로 둘둘 둘러싼 목각상자를 두며 말했다. 내 동생이 글쎄 너한테 사과받지 않으면 성불할 수가 없다고 밤마다 내 꿈에 자꾸 찾아와. 하루 줄게. 그동안 동생에게 계속 사죄해. 오늘 밤 내 꿈에 동생이 찾아오지 않으면 널 풀어줄게. 잠시 뒤 목이 마르다른 호스트에게 자기가 들고 있던 페트병의 물을 직접 먹여주는 T의 모습은 그 호스트가 여동생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을 무렵 세 명은 다시 집합하여 호스트를 가둬둔 모텔 방으로 향했다. 그들은 감금해 두었던 방의 문을 열었는데 그 방은 텅 비어 있었다. 분명 수갑 한쪽은 호스트의 한쪽 손에,
나머지 한쪽은 세면대의 파이프에 채워둔 터였다. 움직일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수갑은 그저 문방구에서 산 장난감이었다. 못 하나만 있으면 풀고 탈출할 가능성도 있었다. 호스트의 지갑과 휴대폰을 빼앗아 두기는 했지만 폐 모텔은 커다란 도로에 인접해 있었다. 드물기는 해도 유동 차량은 종종 있었을 것이다. 아휴, 도망쳤겠다. 세 명은 탐색을 포기하고 돌아가기로 했다. 티는 영정을 겨드랑이에 끼고 양손으로 목각 상자를 들었다. 이거 뭐지? 티는 목각 상자를 들더니 안에 무엇인가가 들어있다고 했다. 또 뭔데 그래? 처음부터 납골단지가 들어있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그냥 빈 상자였어. 납골도 다 끝냈고. 겁이나 줄까 하고 가지고 왔었지. 선배의 물음에 티는 대답했다. 그가 흰 천을 걷어내자 뚜껑이 덮인 목각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새까만 흙 같은 것들이 잔뜩 들어있었다. 이게 뭐야? 상자를 바닥으로 탈탈 털어 흙을 쏟아내보니 주먹만한 덩어리 한 개가 같이 떨어졌다. 선배와 티가 가까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났다. 옆에 있던 나뭇가지로 그 덩어리를 찔러보니 그것은 바싹 마른 미라처럼 보였다. 이거 태아 아냐? 선배와 친구가 얼굴을 마주하자 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동생이 그 자식을 데리고 간 게 분명해. 선배와 친구가 그를 바라보자 티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유서에 써 있었어. 아기랑 같이. 그 녀석이랑 같이 셋이서 살고 싶었다고. 선배는 티의 말을 들으며 이유도 근거도 없지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처음부터 그 상자 속에는 태아의 미라가 들어있었을 거라고. 분명 티가 그 호스트를 죽였을 거라고. 공포카페 일본 괴담. 잊을 수 없는 대화. 내가 중학생 때 겪은 일이다. 당시에는 그리 무섭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상한 일이었달까. 중학교 2학년 2학기 급성 맹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딱 중간고사 직전이었기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새벽녘에 복통을 느껴 그대로 구급차에 실려갔다. 바로 입원하고 수술을 준비했지. 수술은 다음날 일정이 잡혔기에 나는 진통제를 먹고 병실에 누워 있었다. 병실은 6인실로 꽤 컸지만 입원 환자는 나와 옆에 있는 사람뿐이었다. 저녁이 돼서 일을 마친 어머니가 갈아입을 옷이랑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문병을 오셨다. 한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0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병실에 들어오셨다.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을 병문안하러 온 듯했다. 지금부터 일주일 정도 신세질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네셨다. 할머니는 그에 맞춰 미소를 지어 답하셨다. 젊으니까 금세 나을 거예요. 저야말로 잘 부탁합니다. 분위기가 참 좋은 분이었다. 할머니는 옆 사람 침대 커튼을 열고 들어가 1시간가량 이야기하더니 돌아가셨다. 곧 면회 시간이 끝나 어머니도 집으로 돌아가셨다. 그날 밤 나는 다음날 수술 받을 생각에 걱정이 돼서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러자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는지
옆 침대에서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이 병실에 누가 입원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 여기서 몇 달간 혼자 있어서 정말 심심했다네. 무슨 이유로 입원한 건가? 소리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아까 할머니의 남편인 것 같았다. 정말이지 상냥한 목소리였다. 맹장염 때문에요. 새벽에 갑자기 배가 아파져서. 곧 시험인데 큰일 났지 뭐예요. 나는 학교 이야기와 동아리 이야기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어머니가 집에 가셔서 불안했기에 더욱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나 상냥했기에 이야기를 술술 털어놓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젊은 건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거야. 큰 병이 아니라서 다행이구나. 나는 실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할아버지의 입원 이유를 여쭤봤다. 이제 아픈 곳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안 좋다고 말하기도 힘들구나. 아마 얼마 못 버티겠지만 나는 괜찮아. 아마 태어나지 못하고 이대로 여기서 떠나겠지만 말이야. 할아버지는 온몸에 병이 퍼져 있는 듯 했고, 오래 이야기하고 있으니 확실히 괴로운 기색이 목소리에서 묻어나셨다. 나는 갑자기 슬퍼져서 입을 열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먼저 태어나겠지만 병문안도 올게요. 언젠가 분명 건강해지셔서 태어나실 거예요. 스스로 아파보니 마음이 약해진다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할아버지가 힘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내게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수술을 받았다. 전신 마취였기에 그 후 반나절 동안 잠에 빠져 있었다. 눈을 뜨니 이미 저녁이었고 침대 옆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앉아 계셨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 입원한 후 경과가 좋으면 퇴원할 거라고 하셨다. 그런데 옆 침대에 할아버지가 안 계셨다. 다른 병실로 옮기셨나 싶어 퇴원하는 날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경과는 예상보다 순조로워 나는 닷새 정도 있다 퇴원을 하게 되었다. 내가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병실로 들어오셨다. 나는 할아버지는 어느 병실로 옮기셨나 물어보려 했다. 하지만 눈물이 그렁그렁한 할머니의 눈을 보고 당황했다. 할머니는 내게 편지를 건네주셨다. 그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건네주는 게 늦어져서 미안해요. 거기에는 마지막 밤 혼자가 아니라서 즐거웠네. 고마워. 부디 건강하게 살아주게나. 그렇게 적혀 있었다. 약간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아버지는 내가 수술을 받고 있던 도중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그대로 숨을 거두셨던 것이다. 나는 울면서 할머니에게 말씀드렸다. 저도 그날 밤 할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불안했지만 할아버지는 저에게 상냥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상하다는 듯한 얼굴을 하셨다. 할아버지는 목에 종양이 생겨 수술을 하다 그만 성대를 다쳤고 말은커녕 소리조차 못 내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마지막 편지는 죽기 전날 밤 스스로 임종이 가깝다는 걸 느끼고 썼을 거라고. 지금도 나는 그날 밤 할아버지와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리고는 한다. 그날 있었던 일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기묘하다고 생각하지만 할아버지의 상냥한 목소리는 평생 잊지 않을 생각이다. 공포 카페, 일본 괴담, 눈동자. 제가 중학생일 때 겪은 오싹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은 그리 유복하지 못해 어릴 적부터 자주 이사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외할머니 댁 2층에서 살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좁은 방에서만 지내야 했기 때문에 저는 무척 기뻤죠. 제 방에는 160cm 정도 되는 높이의 창문이 2개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햇빛도 잘 들고 환기도 하기 쉬워서 좋았지만 밤에는 창이 바람에 흔들리거나 바깥 풍경이 비쳐 무섭기도 했죠.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침대를 얻어와 방에 가져왔습니다. 그날 밤은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죠. 그런데 잠을 자던 도중 몸이 불편해서 눈을 떴는데 제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가위에 실제로 눌리게 되니까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라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이려고 온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고개가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위가 풀렸나 보다 싶어서 고개를 들어 무심코 시선을 아래로 내렸죠. 그런데 침대 밑에 웬 여자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이 없던 저는 가위에서 풀려나고 싶은 생각에 그 여자가 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도와줘, 몸이 이상해 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렇지만 그 여자는 계속 쪼그리고 앉아 아래만을 바라보며 전혀 동료가 없었습니다. 성질이 급했던 저는 이내 욕설을 내뱉으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곧 상반신을 움직일 수 있게 되더군요. 그와 동시에 미동조차 않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치고 저는 곧바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의 눈동자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왼쪽 눈은 좌우로, 오른쪽 눈은 상하로 미친 듯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영 좋지 않은 몸을 이끌고 아침을 먹으러 가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머리카락은 등까지 내려오른 긴 생머리였는데 어제 그 여자는 단발이었기 때문이죠. 이후에도 밤만 되면 사람도 동물도 아닌 어떤 것이 내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검은 그림자가 창밖에서 지나가는 등 이상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불면증까지 얻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반찬을 가지고 오신 외할머니께서 저를 보고 잠을 못 자냐라고 물으시더니 입구에 달마도를 붙이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후로는 이상한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더군요. 그날 있었던 일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공포 카페, 일본 괴담, 나가사키의 어느 섬. 저희 아버지의 본가는 나가사키의 어느 섬에 있었어요. 의원도 나왔던 아주 유명한 집안이었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집에서는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될 과거가 있었대요. 지금은 친가 쪽에 해당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예전에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려서 대를 잇지 못한 것도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 집을 철거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그 대가 단절됐죠. 제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앞서 쓴 글대로 친인척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쓴다고 큰 문제도 없을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적어봐요. 그 이야기를 안 것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무렵이었어요. 철거하기 전 그 집에 찾아갔을 때 할아버지한테 들었죠. 이 집은 해외 인신매매를 생업으로 삼아왔다고. 정확하게는 인신매매로 인수한 아이를 해외로 수출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예절이나 언어 교육을 하는 것을 행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작업은 1336년 이전부터 시작해서 1926년 초기까지 계속 행해졌다고 합니다. 2002년에 95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연관되지는 않았지만 그 일을 눈앞에서 직접 보셨다고 합니다. 일의 첫 순서는 시골 마을에서 아이들을 사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는 상인으로부터 입양을 합니다. 그에 대해 할아버지가 말하길, 당시에는 대략 남자가 50엔, 여자가 20엔 정도였다고 들었어요. 그 당시 10엔이 지금으로 치면 1만엔 정도였다고 하니 사람 한 명의 목숨이 2만에서 5만 정도였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죠. 분명 그 정도의 금액이었다고 한들 아이를 판 부모는 그 금액의 반도 못 받았을 거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측은해집니다만 그만큼 궁핍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끌려온 아이들은 집에서 소중히 다뤄집니다. 예쁜 옷을 입히고 맛있는 거 먹이고 재미있게 놀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법을 가르쳐 주었대요. 말, 글씨, 예절, 여자에게는 요리, 이 모든 것들은 서양식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해외에 나가도 곤란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 양육 환경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 나가사키에 있던 집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그 아이들은 어디에 살았냐면요. 언뜻 보기에는 2층 건물처럼 안 보이지만 그 집에는 2층이 있었어요. 그 2층에는 창문이 없었다 보니 밖에서 보면 2층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나 당시 그 방에는 화려한 벽지와 장식이 많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해외로 나가는 기간 동안 그 방에서 지냈대요. 또 거기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에는 약간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건 계단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지만 내려가기 위해서는 1층에서 이동식 계단을 넘겨받아야 해서 올라오면 못 내려가는 구조였어요. 구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계단을 다 올라간 곳 위에는 해치가 있는데 밑에서밖에 올릴 수 없는 문으로 되어 있고 내리는 쪽의 문은 올라간 쪽 반대편에서 계단 뒤쪽만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도망갈 수 없게 말이죠. 덧붙여서 할아버지가 제게 그 장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올라가는 계단도 분리되어 있어서 위로는 올라갈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집의 중앙 부근에는 두레박과 같은 장치가 있어 일종의 엘리베이터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쪽 아래에는 우물로 되어 있는데 돌에 밧줄을 이어서 떨어뜨리면 도르래로 천천히 올리는 구조입니다. 어디까지나 요리나 생활,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도구를 올리는 것만으로 사람은 탈 수 없는 거였대요. 제가 봤을 때는 우물이 덩그러니 있지만 로프도 없고 위에 어두운 구멍 부분에 도르래의 차를 분리한 것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말이죠. 발육이 나쁜 아이나 데려가는 사람이 없는 채로 15살이 넘는 여자아이들은 죽이고 그 시체들을 버리는 우물이었다고 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망치려 하거나
지능이 낮은 덜 떨어진 아이들은 감옥에 넣어 도구로 죽인 뒤 그 우물에다가 떨어뜨렸대요.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던 남자애는 그대로 인근 섬의 노동력으로서 받아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갔을 때쯤에는 이미 그 우물은 온데간데였고 마당 한쪽에 토리와 진혼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글자가 새겨진 바위가 있었을 뿐입니다. 할아버지는 요령 같은 것은 본 적이 없다고는 하셨는데 아이를 떨어뜨리고 나서 얼마 동안은 우물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죽어야 할 때 죽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간골한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지만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실제로 집을 철거할 때도 저는 거기에 가지 않았어요. 이건 좀 TMI이긴 한데 제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일체 합제의 재산을 섬에서 집을 관리하던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분명 아버지도 저처럼 그 저주받은 섬에 다시는 가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 아닐까요? 공포카페, 일본 괴담. 테디베어가 버려져 있었다. 몇 년 전까지 살던 아파트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어느 날 공동 쓰레기장 앞에 파란 리본을 맨 테디베어가 버려져 있었다. 보기에는 조금 더럽기는 했지만 상태는 괜찮아서 세탁만 한다면 들고 다녀도 문제없을 정도였다. 나는 내심 귀여운데 아깝다 싶으면서도 그대로 테디베어를 지나쳐 출근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예전에 지나쳤던 더러운 상태의 테디베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위화감을 느꼈지만 딱히 신경 쓰지 않고 나는 테디베어를 무심하게 지나쳤다. 그 이후 며칠 간격으로 아파트 곳곳, 계단과 층계참, 난간과 현관 앞, 집 베란다까지 바로 그 테디베어가 난데없이 내 근처에서 자꾸 출몰하는 것이었다. 가장 기분 나빴던 상황은 현관문 안으로 그 테디베어가 들어와 있었을 때였다. 문에 있는 투입구는 10cm 크기도 안 됐던 데다 거기서 살던 사람들은 나 포함 대부분이 문을 잠그다 보니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 건물 관리인이 몹시 수상하다고 주민들은 따져보았지만 방 여벌 열쇠는 주민들이 임의로 만드는 것뿐 관리인에게는 그런 수상쩍은 행동이 전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 외에도 먹다 남은 쿠키가 테디베어 옆에 같이 놓여 있었다던가 현관문 옆 화단에 놓여 있을 때는 거기 심어져 있는 꽃을 끌어안고 있었다던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마치 테디베어가 스스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었다. 주민들은 계속 테디베어를 내다 버려보았지만 그때마다 테디베어는 무자귀한 장소에 나타나 가지런히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을 기점으로 그 누구도 테디베어에 손을 대지 않게 되었다. 테디베어의 표면이 축축한 데다 시체 썩는 냄새 같은 악취가 났고 묘하게 부드러운 감촉 때문에 기분 나쁜 탓이었겠지. 경찰에도 신고를 해봤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며 딱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거주자들과의 회의 끝에 발견하면 각자 알아서 내다 버리기로 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테디베어는 나에게도 당연히 찾아왔었다. 다음 날이 타는 쓰레기 버리는 날이라 쓰레기 봉투에 분명 넣어뒀었는데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집 현관 앞에 떡하니 앉아 있었다.
사람이 한 짓이라면 뭘 하고 싶었던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기분 나쁨이 극에 달할 정도였다. 오늘 아침 스쳐 지나갔던 어린아이가 봉제 인형 키홀더를 가지고 있길래 문득 떠오른 기분 나쁜 이야기를 적어봤다. 안녕하세요, 유코입니다. 처음으로 메일을 보내보네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설마 같은 헬스장에 카나 씨가 다니고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으니까. 5년 만에 만나서 정말 즐거웠어요. 그나저나 카나 씨도 상당히 놀랐겠네요. 제가 짝사랑하던 사와타리 군과 결혼했으니까. 그렇지만 사와타리 군과의 재회는 전혀 로맨틱하지 않았어요. 카나 씨와 만난 헬스장에 다니기 전에는 아침에 조깅을 했었는데 그때 쓰레기 소각장 앞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림이 좀 예쁘지는 않죠?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을 때 제가 말을 거니까 엄청 놀라더라고요. 정말 얼굴이 완전히 새하얘져 버렸다니까요.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이것이 저희 두 사람의 재회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사귄 지 3개월 만에 결혼.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 이런 이야기는 약이 좀 오르려나? 아, 마지막으로 메일은 가능하면 점심때 보낼게요. 유코가. 요코입니다. 답장 정말로 고맙습니다. 주부라는 건 상당히 한가하니까 카나씨로부터 메일을 받거나 이렇게 답장을 하는 건 상당히 즐거운 일이에요. 타카우미는 아, 집에서 사와타리를 타카우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타카우미는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심심해요. 아이도 아직 없고 상사는 타카우미한테 눈치 없이 일만 시키고 빨리 타카우미를 보고 싶은데 그래도 그 덕에 카나씨랑 매일 할 시간이 생기는 거지만요. 그러고 보니 아직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이 잡히지 않았죠? 자기 근처에서 없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 토막 살인자에게 살해당한 것이라는 소문. 정말 무서워요. 하지만 저한테는 타카오미가 있어서 무섭지는 않지만 싱글한테 이런 이야기는 염장질이겠죠? 아이고, 또 약 올려버렸네. 유코가. 안녕하세요, 유코입니다. 오늘은 답장이 좀 늦어져 버렸네요.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좀 있어서 낮에는 시간이 좀 없었어요. 그렇지만 답장이 온 게 기뻐서 이렇게 답장을 보내요. 그러니까 카나 씨도 꼭 답장해야 해요. 자, 그럼 오늘의 자랑거리는 말이죠. 타카오미는 엄청 친절해서 집안일을 거의 다 도와주고 있어요. 게다가 요리는 저보다 훨씬 더 잘해요. 살짝 충격적이긴 했죠. 거기다가 보통 남자들은 쓰레기 같은 거 귀찮다고 잘 안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타카오미는 제가 말하기도 전에 직접 나가서 쓰레기를 버려요. 상냥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능한 한 쓰레기는 제가 치우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말이죠. 아, 타카오미가 돌아온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답장 말이죠. 타카오미의 컴퓨터에서 몰래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업무용이라서 쓰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래서 메일을 점심시간에만 보내달라는 거예요. 부탁할게요. 그러면 저는 이만. 유코가. 안녕하세요, 유코입니다. 오늘도 이것저것 일이 많아서 지금에야 답장을 하네요. 타카오미가 올 때까지는 아직 조금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헛간을 탐험해 보려고 해요. 무슨 소리냐고요? 사실 헛간은 열리지 않는 문이에요. 언제나 자물쇠가 걸려 있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난주 아침에 타카오미가 헛간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타카오미가 아침 일찍 침대에서 빠져나가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살짝 엿봤어요. 그랬더니 헛간에서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쓰레기 봉투가 삼각형 모양으로 삐죽 튀어나온 상태로 가득 채워진 걸로 봐서는 생활 쓰레기 같아요. 분명 저한테 쓰레기 버리는 일을 시키지 않으려고 잔뜩 신경 써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남편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아까 우연히 타카오미의 책상을 치우다 헛간의 열쇠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서 헛간의 쓰레기를 버려버리려고 해요. 어떤 쓰레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빨리빨리 치워버려야죠. 이제 곧 타카오미가 돌아오니까 그 전에 치워야겠어요. 그럼 다녀올게요. 아, 맞다. 평소처럼 받은 메일을 지워놔야 하는데. 유코가. 안녕하십니까? 사와타리 유코입니다. 카와이 씨? 이렇게 메일이 아니라 오랜만에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찾아가려고 하는데 주소를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공포 카페, 일본 괴담, 뒤틀린 집. 내 어머니는 외동딸로 온갖 대접을 받고 자랐었다. 철들기도 전에 결혼한 아버지와 이혼한 건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나와 나이 어린 남동생과 여동생은 어머니를 따라갔다. 외갓집이 지방도시의 명문이었던 덕에 외갓집에 얹혀 살면 자유롭고 유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마음대로 돌아온 어머니에게 크게 화를 냈다. 결국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절연당했고 집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에서 그리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하던 건설회사에 다니는 아저씨와 재혼했다. 아저씨는 그야말로 벼락부자로 취미가 그리 좋지 못한 남자였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절연당하고 애가 셋 딸린 어머니에게는 최고의 남자였겠지. 한동안 호텔에서 기거하던 우리는 어머니의 재혼을 기점으로 아저씨네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그 집은 무리하게 증축을 거듭한 듯 집은 컸지만 일본식 집에 조립식 가옥을 덧댄 느낌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집 자체가 뒤틀려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어린 나이라 아무것도 모르던 나와 동생들은 순진하게 집이 크다며 좋아했었다. 우리가 집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저씨네 아들이자 우리에겐 의붓형이 되는 사람이 집을 나갔다. 형은 우리 남매에게는 상냥했기에 우리 때문에 형이 집을 떠나는 건가 싶어 무척 미안했다. 그 후에는 별 문제 없이 우리 가족은 그 집에서 살았다. 하지만 내가 중학교 3학년이던 해 여름, 기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족끼리 거실에서 앉아있을 때면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른 것이었다. 벽을 꽝꽝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거실 바로 위에 있는 2층 방은
안에 작업 도구들이 있으니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아저씨가 엄포를 놓았던 곳이었다. 문도 잠겨 있어 들어갈 수도 없었기에 처음에는 그저 안에 있는 짐이 떨어진 건가? 라면서 생각할 뿐이었다. 아저씨도 쥐가 있는 것 같다고 말만 하고 말았기에 그냥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점차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빈도가 늘어났다. 그러다 어쩔 때는 아기 울음소리까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저씨에게 물어봐도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았고 어머니 역시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결국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자기 방에서 각자 식사를 가져다 먹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도 나는 이지망이던 고등학교에 합격했고 중학교 마지막 봄방학을 맞이했다. 아무래도 방학이라 혼자 집에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집을 나갔던 형이 돌아왔다. 아, 가져갈 물건이 있어서 말이야. 나는 형에게 반년 전부터 들려오던 이상한 소리에 관해 이야기했다. 형은 가만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잠깐 기다려봐. 그리고는 거실 선반에서 처음 보는 열쇠를 꺼냈다. 이거 여기서 꺼냈다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한 형은 나를 데리고 2층에 들어가면 안 되는 방 앞으로 향했다. 형은 열쇠로 문을 열었다. 나는 분명 부적투성이인 무서운 방일 거라 상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극히 평범한 일본식 방이었다. 다만 맹장지 너머에 부적이 한 장씩 붙여져 있었고 불단 위에는 이상하리 많지 인형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었다. 아마 30에서 50개 사이였을까? 나는 형에게 누구 불단이냐고 물어보았다. 아, 저거? 내 누나 불단이라는 것 같아. 라른 것 같다니? 태어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죽었대. 형의 이야기는 이랬다. 아저씨는 첫 아이였던 딸이 죽은 것에 낙심해 첫 부인을 무척 나무라고 괴롭혔다고 한다. 그로부터 2년 뒤에 형이 태어났지만 딸을 원했던 아저씨는 더욱 부인을 못살게 굴었다는 것이다. 어떤 괴롭힘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부인은 그걸 견디지 못해 2층 방에서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집안일은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혼자 방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저씨의 폭력과 폭언은 더욱 도를 넘어버렸다고 한다. 형은 아무도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는 사이 눈앞에서 아수라장을 펼치는 부모를 남의 일처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 상황이 한동안 이어졌지만 형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부인은 그 방에서 죽었다고 한다. 자살한 흔적도 없었고 단지 그 자리에 누워서 죽어 있었다고 형은 말했다. 경찰에 의하면 사인은 심근경색이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자 나 스스로도 오싹함을 느꼈다. 그런 아저씨와 재혼을 한 어머니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런 집에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보다 궁금한 것은 왜 아저씨가 이 집에 아직도 살고 있는지였다. 그래서 나는 형에게 물었다. 왜 아저씨는 그런데도 이 집에서 계속 사는 거야? 이 집에서 멀어지면 엄마가 나온대. 자기 앞에 귀신이 돼서. 부인의 장례식을 마치고 아저씨는 휴양을 겸해 진가에 갔었다고 한다. 하지만 매일 밤 죽은 부인이 움직이지 않는 아이를 안고 아저씨에게 달라붙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한밤중 몇 번이고 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는 아저씨를 보고 친척들은 지쳐있는 것 같다며 동정만 할 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었다고 한다. 아저씨는 형에게 몇 번이고 너한테도 보이지 않느냐며 물었다지만
형에게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애매하게 맞장구만 쳤다고 한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그 꿈도 꾸지 않게 되었고 아저씨도 점점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가 부인의 납골당 안치를 마치고 어딘가에 갔다고 한다. 오늘 밤은 안 들어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하지만 형이 새벽에 잠이 깨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더니 아저씨가 얼굴이 새하얘져서 뛰어 들어왔다고 한다. 그러고는 불단에 뛰어가 연부를 외웠다나? 형은 또 엄마가 나왔나 보네 싶었다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형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끝내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집 밖에서 자면 악몽에 시달리고 집안에서는 원인 불명의 소리에 시달리던 끝에 아저씨는 영매사들을 찾기 시작했다고 한다. 내가 아직 어릴 적이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쪽으로 꽤 돈을 쏟아부었던 것 같아. 효과가 없으면 다른 영매사를 찾아가고 그렇게 1년 정도 이어졌었지. 그 무렵부터 형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약간 삐뚤어진 척 밖으로만 나돌았었다고 한다. 그러던 사이 아저씨는 어느 영매사에게 방법을 알아냈다고 한다. 불재를 올려 영혼의 화를 억누르고 집을 중축해 침실을 불단에서 최대한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다나? 결국 어떻게든 불단에서 떨어지는 걸 목적으로 증축을 거듭한 결과 지금처럼 크기만 크고 뒤틀린 형태의 집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럼 공양도 했으니 된 거 아니야? 소리는 왜 아직도 들리는 거야? 나는 형에게 물었다. 에휴, 어쨌든 이런 집에 있어봐야 좋을 거 없어. 오래 있으면 혹시나 무슨 불상사를 당할지도 모르니까 너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 집에서 나가. 대학을 가던 취직을 하던 아무튼 다른 데 나가서 살아. 형은 마지막으로 내게 당부하고 문을 잠궜다. 네 동생들한테는 주책이지 이게. 네가 알아서 해. 이야기를 해주던 말던 아직 둘 다 어리니까 시기를 잘 봐서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 형이 돌아간 후부터는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아마 영매사였을 거라 생각한다. 그 무렵부터 집안에는 이상한 향냄새가 감돌았고 뜬물을 연불 같은 게 계속 흘러나와 옆집에서는 매일같이 불만을 제기해올 정도였다. 내 고등학교 입학식에는 어머니도 아저씨도 오지 않았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도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자기 방에서만 지내는 나날이 이어졌다. 여름 무렵에는 그 이상한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영매사 중 누군가 성공했나 싶었지만 그 후에도 거실에 나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후 고등학교 3학년 때 도쿄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된 나는 신문사 장학생을 신청했다. 어머니와 아저씨랑은 연을 끊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도중 2월 막바지 들어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도 이제는 집 안에서. 나는 말할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는 생각에 졸업식 다음날 동생들에게 형한테 들은 이야기를 해줬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날 밤 아저씨와 어머니에게는 잔뜩 야단을 맞았다. 그 무렵 형과는 연락이 끊겼던 시기라 솔직하게 형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더불어 아저씨가 어머니에게는 비밀로 했던 전처에 대한 폭력과 대학에 가면 이 집을 나갈 생각이라는 것까지. 어머니는 전처가 가정폭력을 당했던 건 몰랐던지 무척 당황을 했지만 어떻게든 나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 뒤 그대로 집을 나와 친구네 집에서 숙박하다 장학생에 선발되자 곧장 도쿄로 올라갔다. 그 후에 있었던 일은 남동생에게 들었다. 어머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혼 신고서만 던져놓고 집으로 돌아와 가업을 돕고 있다나? 두 동생들은 어머니를 따라 외갓집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다만 아저씨는 어머니가 던져놓은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남동생이 뒤처리를 하느라 땀 좀 뺐다고 한다. 나는 대학에 들어갈 무렵 선배에게 도움을 받아 아저씨네 호적을 지울 수 있었고 지금은 친아버지 성을 따라 평범히 살고 있다. 이제 와서 새삼 이 이야기를 늘어놓게 된 건 외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하러 갔다가 아저씨가 그 집 불단에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해서다. 우리 가족은 그 집에서 도망갔으니 소식이 늦을 수밖에. 과연 아저씨는 혼자 남겨진 뒤에 그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던 걸까?